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넘버원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거예요. 북한의 적극적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상공에 대한민국 무인기를 띄웠다는 것은 그야말로 믿을 수 없다. 언빌리버블. 9.19 평양 공동선언의 부석 합의서로서 접경 지역과 NLL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익은 우리가 얻었던 거죠. 즉 우리가 안전하고 안정된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 신뢰도도 높아졌던 거예요. 아니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나라에 누가 투자 방문하게 됩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요새 좀 논란되고 있는 그 평양 무인기 사태 관련해서요. 이걸 좀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많이 놀랐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군이 북한의 적극적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상공에 대한민국 무인기를 띄웠다는 것은 우리가 그간 알고 있었던 군의 작전 개념하고 너무 달랐죠. 또 외교적으로도 결국 이게 세계의 시각이 우리 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일 텐데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군을 바라보는 국제적 시각은 대한민국 군은 좀 방어적이다. 그리고 평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민주화되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조사하는 것들이 사실로 판명이 나면 그간의 좀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좀 많이 악화되겠죠. 혹시 뭐 주변에 이제 교류하시는 좀 외국 전문가들이라든지 당국자들로부터 이 사건 관련 코멘트가 일단은 그야말로 믿을 수 없다. 언빌리버블. 이게 근데 이번 사건이요. 그 한미 동맹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군의 신뢰,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credibility, 신뢰성에는 많은 물음표가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중요하죠.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억지동맹이에요. 북이 도발하면 매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라는 일종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넘버원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유도의 목적이 뭐냐예요. 결국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혹은 윤석열 씨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군을 활용한 거고 그 활용된 군은 북의 도발을 유도했으니 한미동맹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지금 보세요. 미국의 입장에서 봅시다. 워싱턴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가자지구 그리고 이란 문제, 중동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 군데에 전쟁 내지 분쟁 나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한반도에 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 싫어하죠. 그러니 오히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맹을 저해한 행위로 인식할 수 있죠. 많이 화가 났을 거예요. 이게 다행히 뭐 사태가 진전되지는 않았었지만 좀 사태가 진전돼서 좀 분쟁이 확대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북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랐겠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북도 똑같이 무인기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proportional response, 같은 비중을 두고 대응했을 텐데 그러면 대한민국 상공에 북한의 무인기가 예전과 같이 날아다닐 것이고 또 우리 군은 우리 군 나름대로 거기에서 대응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 둘씩 이게 수위가 올라가면서 군사적 충돌의 위협은 매우 높아졌겠죠. 전반적인 긴장의 강도는 상당히 높아졌겠죠. 가장 우려가 되는 좀 열점 같은 지점이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비무장지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긴장스럽거든요. 일단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이지만 상당히 강하게 양측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고 비무장지대 안에 가깝게는 580m 정도, 멀게는 뭐 2km 정도의 그 GP
감시초소들이 양측이 있고 그 안에 뭐 수만 명의 양측 병사들이 하루 종일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기 때문에 무인기가 왔다 갔다 거리고 서로 간에 정무적 긴장감이 높아질 때 경계태세가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한반도의 열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DMZ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격히 높아졌겠죠. 이게 이제 드론의 발신지가 서해 5도 쪽이었지 않습니까? 서해 5도 쪽에서도 같은 논리로 위험했을 수 있겠네요. 서해 5도는 지키고 방어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소위 우리의 입장에서 본토라고 하는 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북에 근접해 있고 그리고 항상 기상과 그다음에 바다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 상당히 우리가 방어적 개념으로 백령도와 연평도 지역을 지키고 있는 곳인데 저쪽에 해안포의 진지가 개문이 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일들이 많았죠. 연평 1차, 2차 해전도 같은 개념이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그랬고 거기에 또 천안함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아픈 곳 그러나 지켜야 되는 곳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 혹은 한반도의 안정이 흔들린다라고 했었을 땐 한반도를 관통하는 비무장지대 그리고 서쪽에 있는 NLL 지역이 상당히 지키기 어렵고 거기에 군사적 충돌 위협에 따라 실제로 발생되는 군사적 충돌에 따라 우리의 안정, 한반도의 안정이 많이 결정되기도 하죠. 그렇죠. 남북 군사 합의, 9.19 평양 공동선언의 부석 합의서로서 기본적인 컨셉은 비무장지대, 소위 접경지역과 NLL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어 왔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니 좀 떨어져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DMZ 안에 있는 감시초소를 걷어내고 NLL 부근에서 포사격을 중단하고 그리고 접경지역 근처에서 훈련을 축소시킴으로 해서 서로 간의 위협 인식을 좀 낮게 하고 우발적 충돌을 좀 막자라고 하는 매우 기초적인 군비통제 합의서였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화해 문서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일종의 통제 문서였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군사 합의를 지켜나감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구도가 확립이 됐었거든요. 실질적으로 DMZ 안에 있는 판문점은 비무장화가 됐었어요. 그리고 DMZ 일부 구간과 그 근방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오솔길을 만들어서 산책을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익은 우리가 얻었던 거죠. 즉 우리가 안전하고 안정된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 신뢰도도 높아졌던 거죠. 아니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고 방문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큰 총합으로 보면 우리가 이득을 얻은 거죠. 이제 그 9.19 군사합의를 두고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의 좀 안보를 악화시킨다라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활동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군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우리에겐 유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보다 더 강력한 군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감시초소만 하더라도 두 가지가 있어요. GP라는 게 있고 GOP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GP와 GOP를 동시에 운영을 해요. 근데 북한은 GP 하나만 운영을 해요. GP는 DMZ 안에 있는 거고 GOP는 DMZ 바로 밖에 있는 거라 우리는 전자장비를 통해서 실제로 비무장지대 모든 활동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빼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경계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런 장비가 없어요. NLL로 가보면 북은 포진을 닫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 포가 뭐냐? 걔네는 해안포거든요. 그러니까 해안 절벽에 굴을 파서 포를 놨으니 거기는 우리가 더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걔네들이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연평도, 백령도의 조업 환경이 더 넓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한 부분은 좀 북한이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렇죠. 저희가 방비가 잘 돼 있는 부분은 똑같이 물러서는 것처럼 했지만 저희는 훼손되는 어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감시 장비가 좋잖아요.
글로벌 호크도 있고 금강 백두 체제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IRS 장비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 군을 보시는 분들의 근거 없는 우려라고 생각해요. 자꾸 우리가 손해 본다, 우리 스스로 군이 못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엇을 이유로 대면서 9.19 군사 합의를 부분 효력 정지를 했었죠? 북한의 소위 전략 도발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라는 이유, 그리고 오물풍선 때문인데 이상하죠.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정책과 서로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정책은 다른 거거든요. 특히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였어요. 그러나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인공위성을 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은 다른 체제에서 통제하거나 막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상하죠. 우리 거리에서 난폭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안전벨트를 풉니까? 안전벨트도 쪼여야 되잖아요. 군사합의라는 안전벨트를 더 쪼여야 됐었는데 그걸 풀어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또 하나는 북한이 위반했다라고 쳐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 위반하지 마.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지킬 수 있어? 라고 소위 군사회담 같은 걸 제안했어야 되는데 그냥 전 정부 거라고 해서 휴지 조각 처리해버려서 그야말로 이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졌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 접경 지역에 사시는 이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2년 정도 북한발 그 확성기 소금에 시달려야 되죠. 그러니까 안보도 안 좋아지고 생활 환경도 안 좋아졌던 것이죠.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9.19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한 것과 이 무인기 사태가 좀 어떤 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뭐 결과론적으로 봐야겠죠.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무인기를 보내기 위해서 군사합의를 철회했나? 왜냐하면 군사합의 상황에서는 여러 종류의 비행기가 비행체라고 해야 되죠. 고정익, 뭐 헬리콥터 등등이 접경 지역에서 비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그거 보내려고 했었나? 두 번째는 또 여러 가지 군사 활동들을 이 접경 지역 근접해서 했거든요. 아파치 헬리콥터를 우리가 소위 수직 비행을 한 일렬 종대로 해서 비행을 시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란의 시도에 거슬릴 수 있는 통제 장치인 군사합의서를 그렇게 해제시켰나? 라는 물음을 할 수밖에 없죠. 밝혀져야 할 사실이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진짜 안보가 뭐냐 좀 이런 걸 고민해 본다면 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진짜 안보는 간단해요. 조용한 안보예요.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접경 지역에서 많은 충돌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우리 정말 보석 같은 우리 병사들, 장병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충돌 때문에. 근데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단 한 명의 우리 장병들의 목숨이 희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관계 개선, 또 서로 간의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합의서가 작동을 했었죠. 근데 어땠습니까? 윤석열 정부 기간에는. 그 의도는 나중에 나와야겠습니다만 이것을 걷어내려고 했었고 그것에 따라 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실제로 무인기가 서로 오고 갔고 오물풍선이 오고 갔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민들이 느꼈던 안보 체감도는 더 안 좋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합니다. 세금, 납세의 의무를 지고 교육의 의무를 하고 또 우리의 행복 추구권을 해요. 근데 우리는 국민으로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북한 문제, 전쟁 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건 안보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게끔 우리 군이, 국권이 우리 접경지대를 지키고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해야 되고 외교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와 우리 주변국과 협력 외교를 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자기 생활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북한하고 한번 붙으면 어떡하지? 접경 지역의 주민들, 강화도부터 저기 속초까지 계시는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짜 안보예요? 가짜 안보죠. 그러니까 진짜 안보란 건 간단해요. 국민이 온전한 일상을 살 수 있게 정부가 조용히 다각적으로 외교적 남북관계, 군사적으로 우리의 이익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행위죠. 왜 안보와 외교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자꾸 등한시하나요? 우리 세금에 정부 예산 체계를 보면 국방비, 외교 이런 쪽에 들어가는 돈도 우리의 세금인데 정확하게 감시해야겠죠. 국민적 관심이 요구돼요.